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 과거에는 이러한 지구가 공룡들만의 세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구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중대하고 다양한 사건들 중에서도 바로 이 공룡들의 멸종은 오랜 시간 동안이나 우리 인류에게 잊지 못할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공룡이란 존재는 그저 상상 속의 동물일 뿐인데요. 현재에도 영화의 주요 소재로 등장하거나 장난감의 모형으로 쓰이거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다루어지는 등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람들의 상상과 흥미를 자극하곤 합니다. 한때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이번 영상에서는 공룡 멸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룡 멸종은 총 두 가지의 다른 말로도 불립니다. 첫 번째는 백악기 팔레오기 대량 절멸 Cretaceous Paleogene Extinction Event이고, 두 번째는 백악기 제3기 대량 절멸 Cretaceous Tertiary Extinction Event입니다. 이는 백악기 마스트리히트 절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6,600만 년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굉장히 짧은 지질학적인 기간 동안 여러 종류의 동식물들이 모두 대량으로 절멸해버린 사건을 칭합니다. 이는 중생대와 신생대를 나누는 기준이 되며 가장 최근에 있었던 멸종사건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대멸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상생물의 약 75% 정도가 모두 사라져버렸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백악기와 팔레오기를 가리키는 독일어 약자인 K와 PG를 따서 KPG 멸종이라는 말로 부르거나 또는 제3기를 일컫는 약자 T를 따서 KT 대량 절멸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많고 많은 시기 중 굳이 이 백악기와 팔레오기의 경계 시대에 공룡이 멸종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화석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KPG 경계 이하의 시기에서만 새를 제외한 공룡 화석이 남아있으며 이는 이 경계에서 발생했었던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인하여 공룡이 멸종했음을 의미합니다. KPG 경계 아래가 아닌 KPG 경계의 위에서 발견되는 극소량의 공룡 화석도 존재하는데 이는 재가공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위치에서 화석이 먼저 침식된 후 퇴적물로 인해 보존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하여 익룡, 수장룡, 모사사우루스 등 공룡과 함께 수많은 무척주 동물과 식물들이 대량 멸종에 이르렀습니다. 포유류 계통에서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생존하는 데 성공했고, 마스트리치안 계통은 이 경계를 잘 넘겨 진화 방사까지 이루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진화 방사, Evolutionary Radiation이란 높은 종 분화율에 따라 일어난 분류학적 다양성의 증거를 뜻하며, 이때 방사와 멸종 비율은 생물 계통의 종류에 따라 각각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량 멸절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공룡 멸종의 원인을 둘러싸고 크게 두 가지 논쟁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대량 운석 충돌이고 두 번째는 대규모 화산 활동입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적 이론을 통해 운석 충돌이나 화산 폭발과 같은 대규모의 파국적인 사건들이 바로 KPG 대멸종을 만들어낸 원인이라고 이론적으로 언급해 왔는데, 실제로 대량 화산 활동, 예를 들어 데칸 트랩이나 일부 충돌구의 흔적들은 대멸종과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여기서 데칸 트랩은 인도 중서부 데칸 고원에 위치한 거대 화성암 지대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큰 화산 활동 지형입니다. 그럼 과연 두 가지 의견 중에 어떤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먼저 운석 충돌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약 6,600만 년 전 백악기 제3기 경계가 존재하는 시간대에 지름 10에서 15km 정도 크기의 운석이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인근 바다에 추락하여 칙슬루브 충돌구를 만들어낸 소행성의 충돌 사건이 공룡의 대량 멸종을 야기했다는 설이며, 충돌구의 지름은 약 200km, 깊이는 약 20km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이로 인하여 지구상에 급격한 환경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이 범지구적 기후 변화들이 공룡을 포함한 당시 생물종의 약 75%를 절멸시킨 백악기 제3기 대멸종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즉 멸종 동물들이 생존하기에는 부적합한 환경이 우리 지구에 조성된 것이죠. 칙슬루브 충돌구라는 명칭은 충돌구의 중심이 멕시코 유카탄주 칙슬루브에 가까워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음은 화산 폭발설입니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새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룡을 멸종에 이르게 한 유력한 원인은 바로 화산 폭발인 것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슈퍼컴퓨터로 정략적인 수치 계산을 하여 생물의 대멸종과 화산 폭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근거를 입증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큰 규모의 화산 폭발이 거대 화성암지대 LIP (Large Igneous Province와 범람 현무암 (Flood Basalt를) 빚어낸 시기가 지구가 대멸종했던 시기와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증거로 들어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때 거대 화성암지대는 적어도 10만 세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마그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산으로부터 분출된 어마어마한 양의 용암이 굳어져 마치 계단 모양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10만 세제곱킬로미터의 마그마가 어느 정도의 양이고 어느 정도로 위험한 수준일까요? 이는 가장 활발하고 가장 위협적인 활화산 중 하나로 일컬을 수 있는 북아메리카 태평양 연안 남부에 위치한 세인트 헬렌스 화산에서 1980년 5월 18일에 있었던 화산 분출에서 나온 마그마가 약 1세제곱킬로미터 미만의 수준이었다는 것을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의 위력은 분화로 인해 소멸된 숲의 면적이 서울시의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고 일본 히로시마에 1945년 8월 6일 떨어졌던 핵폭탄보다 약 2만 7천 배는 더 강력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거대 화성암 지대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얼마나 격한 화산 분출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공룡의 대멸종 역시 가능할 수 있죠. 다음으로 범람 현무암이란 넓고 아득한 대지를 대규모로 분출된 화산에서 나온 현무암 용암이 범람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당시의 범람 현무암은 지구 대륙을 전부 덮어버릴 만큼 스케일이 굉장히 컸습니다. 연구팀은 거대 화성암 지대와 지질학적 시간 척도 그리고 고생물학에 관한 데이터 등 여러 종류의 자료를 활용하여 거대 화성암 지대와 대멸종 간의 시간적인 관련성을 분석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며 분명히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슈퍼컴퓨터를 활용했습니다. 연구팀은 지질학적 시간 척도를 조정하고 대멸종 시기와 범람 현무암을 만든 화산 폭발 시기의 가장 최적의 추정치를 서로 비교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약 1억 개의 각각 다른 화산 분출의 양상을 랜덤으로 설정해 둔 후 보다 더 객관적인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 대규모 화산 폭발과 대멸종 사이의 연결고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우연의 일치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규모가 큰 화산 폭발보다는 폭발 당시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화산이 실제로 더 큰 피해와 파괴 그리고 더 심각한 멸종을 빚어냈다는 사실 또한 추가적으로 알아냈습니다. 지금까지 공룡 멸종의 원인을 둘러싸고 존재하는 대량 운석 충돌과 대규모 화산 활동 등의 두 가지 논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운석 충돌과 화산 폭발 중 어느 쪽이 정확한 원인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새로운 연구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암흑물질 Dark Matter는 가상의 형태를 띤 가상의 물질입니다. 이는 우주 공간에 있는 물질의 약 27%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며 많은 과학자들은 중력 효과를 포함하여 다양한 천체 물리학적 관찰을 통해 암흑물질이 실존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암흑물질이 우주의 구조와 진화 과정에 매우 방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마치 산소처럼 우주 곳곳에 아주 풍부하게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암흑물질은 왜 굳이 암흑이라는 말로 불리는 걸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감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평소 암흑물질은 전자기장과 아무런 상호작용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자기파, 즉 빛과 같은 존재를 흡수하거나 또는 반사하거나 방출하는 등 그 어떤 활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암흑물질의 존재 증거입니다. 암흑물질과 관련된 주요 증거들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존재할까요? 그 증거로는 바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현재 구조와 은하단 내의 은하의 운동에 대한 천문학적인 관찰 실험, 은하가 충돌할 때의 질량 위치, 은하가 탄생하고 현재의 모습까지 진화해온 일련의 과정, 중력 렌즈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서의 관찰 등이 있습니다. 우주론의 표준 모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주의 총 질량 에너지 함량은 바로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5%의 일반 물질과 에너지, 27%의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로 알려진 에너지 형태의 68%가 바로 그것입니다. 암흑물질을 직접 관찰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암흑물질 입자 탐지와 연구를 위한 많은 실험이 지금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관찰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암흑물질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직접적으로 중력을 통하지 않고는 일반 중입자 물질들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암흑물질은 비중입자 non-baryonic으로 추정되며 그중 일부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아원자 입자가 함께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암흑물질의 유력한 후보입니다. 암흑물질의 유력한 후보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특히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종류의 무거운 기본 입자인 인프와 차갑고 자기장을 받으면 광자 2개로 분리되는 액시온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암흑물질의 새로운 후보로 제3의 입자가 떠올랐는데 그것이 바로 비활성 중성미자입니다. 암흑물질은 실제 온도가 아닌 자체적인 속도에 따라서 총 3종류로 분류되고 있는데 차가운, 따뜻한 또는 뜨거운 범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우주 팽창으로 인해 초기 우주에서 해당 물체가 느려지기 전 임의의 움직임을 통해서 얼마나 멀리까지 이동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이것은 자유 스트리밍 길이 FSL, Free Streaming Length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거리를 의미합니다. 현재 모형은 입자가 점진적으로 축적된 구조인 차가운 암흑물질을 선호하는데 이에 대한 범주는 시간이 지나 외소은하로 진화하는 물체인 원시은하의 크기와 관련하여 정해집니다. 다음은 차가운, 따뜻한, 뜨거운으로 나뉘어지는 암흑물질의 범주입니다. 차가운 암흑물질은 상향식 구조의 형성, 즉 처음에는 은하가 형성되고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은하단의 형성을 초래하는 반면 뜨거운 암흑물질은 하향식 구조의 형성, 즉 초기에 큰 물질 덩어리가 형성되고 나중에 별도의 은하로 파편화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럼 이 각각의 암흑물질들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차가운 암흑물질입니다. 대부분의 우주 관측에 있어서 가장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 구성 요소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가능성 있는 후보로는 거대하고 조밀한 헤일로 물체들, 즉 블랙홀이나 프레온 별과 같은 존재들과 또는 갈색 외성처럼 무거운 중입자 등의 대형 물체, 그리고 윈프와 액시온과 같은 새로운 입자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음으로 따뜻한 암흑물질에 근거한 예측은 대규모의 차가운 암흑물질에 대한 예측과 상당 부분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입자들은 따뜻한 암흑물질로 분류될 수 없으며 가능성 있는 후보는 비활성 중성미자입니다. 여기서 비활성 중성미자란 다른 중성미자와는 다르게 약한 상호작용을 통하지 않으며 더 무겁고 느린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암흑물질은 주로 중성미자와 같은 입자들로 구성됩니다. 이는 암흑물질을 찾으려 시도한 때보다 훨씬 이전에 발견되었는데 1930년에 추정되어 26년 뒤인 1956년이 되어서야 탐지되었습니다. 중성미자의 질량은 전자에 비해 굉장히 작으며 중력과 약한 힘을 통해야만 다른 정상 물질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중력을 통해 별과 행성 등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물질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물질을 나타낼 수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았을 땐 암흑물질이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기본 입자로 구성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현재 알려지지 않은 기본 입자로 구성된 비중입자 성분에 의해 지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비중입자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비중입자 물질이 무엇이길래 암흑물질의 주요 후보로 추정되는 걸까요? 우선 비중입자 암흑물질의 후보로는 굉장히 다양한 입자들이 존재합니다. 액시온, 비활성 중성미자, 윈프, 중력과 상호작용하는 무거운 입자인 김프, 초대칭 입자, 지온, 그리고 원시 블랙홀과 같은 가상의 입자 등입니다. 비중입자 물질은 중입자 물질과는 달리 초기 우주의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력 효과나 약한 렌즈 효과를 통해서만 비중입자 물질의 존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암흑물질이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이 과연 행성이나 별 혹은 블랙홀과 같은 물체들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인데 역사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에너지 소실 수단의 부족입니다.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잃을 수 있는 수단이 암흑물질에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통의 물질은 밀도가 높은 물체를 형성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에너지를 잃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에너지를 잃는 것은 물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중력의 작용으로 인하여 안쪽으로 떨어지는 시간 동안 에너지를 얻고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를 잃을 수 없는 입자는 점차 가열됨에 따라 운동량과 속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암흑물질은 중력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으로 강하게 상호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잃을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다양한 상호작용들이 부족합니다. 보통의 일반 물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더 복잡한 구조를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은 비록 중력을 통해 형성되긴 하지만 그 안의 입자는 상호작용으로 충분히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핵융합을 하여 전자기 복사와 중성미자의 두 형태로 에너지 방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매우 강력한 상호작용을 통해 결합한 후 전자기 상호작용으로 전자 및 원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흑물질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중력을 통해서만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암흑물질이 폭넓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증거는 따로 밝혀진 게 없고 존재하지 않으며 암흑물질이 더 잘 이해될 때까지는 단지 이렇게 추측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고밀도의 암흑물질의 구조가 원시 블랙홀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되었습니다. 중간질량 블랙홀의 병합을 감지한 중력파 측정의 결과물입니다. 중간질량 블랙홀은 물체의 높은 밀도의 영역이 붕괴됨에 따라 뜨거운 고밀도의 초기 우주 단계에서 탄생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암흑물질의 상당 부분을 원자 크기 정도의 원시 블랙홀이 차지할 가능성은 보이저 1호 우주선의 양전자와 전자 플럭스 측정 결과 배제되었습니다. 감지된 플럭스는 무척이나 낮았고 에너지 스펙트럼이 예상과는 달랐으며 이는 작은 원시 블랙홀이 넓게 퍼져 있지 않아서 암흑물질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흑물질 냉각에 대한 접근 그리고 고밀도 암흑물질에 대한 설명을 제안하는 다양한 연구와 이론들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그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암흑물질의 탐지 방법입니다. 암흑물질 입자를 탐지하는 방법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존재할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탐지기 내의 원자에게서 암흑물질 입자의 산란을 검색하는 직접 탐지, 두 번째는 암흑물질 입자의 붕괴나 쌍소멸의 결과물을 검색하는 간접 탐지입니다. 먼저 직접 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직접 탐지 실험은 지구를 통과하는 암흑물질 입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유도된 핵의 저에너지 반동 관찰 분석을 목표로 합니다. 핵은 이러한 반동 과정 이후에 민감한 탐지 장치를 통과하는 그 순간 성광이나 편온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여기서 편온이란 응지물질 물리학에서 결정격자의 양자화된 진동을 나타내는 준입자입니다. 이 실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낮은 배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실험은 우주선의 관여나 간섭이 최소화되는 깊은 지하에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실험은 주로 비활성 액체 검출기나 또는 극저온 기술을 활용합니다. 극저온 감지기는 게르마늄과 같은 입자의 결정 흡수체 원자에 부딪히는 순간 생성되는 열을 인식하고 감지하며 비활성 액체 검출기는 아르곤 또는 액체 제논에서 입자 충돌로 인하여 형성된 섬광을 인식하고 감지합니다. 이 두 기술 모두 주로 전자를 산란시키는 배경 입자와 핵을 산란시키는 암흑물질 입자를 각각 구별하는 능력에 중점을 둡니다. 실제로 이런 직접 탐지 실험을 하는 지하 실험실의 예시로는 호주의 스타웰 광산, 수단 광산, 이탈리아의 그란사소 국립연구소, 스페인의 캄프랑 지하연구소, 영국의 볼비 지하연구소, 미국의 샌포드 지하연구시설, 그리고 중국 진핑 지하연구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직접 탐지 실험에서 암흑물질 검출과 관련된 별다른 확고한 주장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탐지기에서 이벤트 비율의 연간 변조가 감식되는 일은 있었는데 연구진들은 이것이 암흑물질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의견을 모읍니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과정에서 암흑물질 헤일로에 대한 검출기의 속도가 미묘하게 변할 것이라는 주장에서 비롯된 이 견해의 사실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확히 확인된 바는 따로 없습니다. 다음은 간접 탐지 실험입니다. 간접 탐지는 우주 공간 안에서의 암흑물질 입자의 자기 소멸이나 붕괴의 결과물들에 대해 탐색합니다. 예를 들어 은하의 중심처럼 암흑물질의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는 두 개의 암흑물질 입자가 쌍소멸됩니다. 혹은 암흑물질 입자가 불안정할 경우에도 다른 입자로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 은하나 다른 고밀도 지역에서 방출되는 과도한 감마선이나 반양성자 또는 양전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감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예상되는 주요 문제는 암흑물질에서 예상되는 신호를 다양한 천체 물리학 소스들이 모방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결정적인 암흑물질의 발견을 위해서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신호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 자연에서 암흑물질 입자를 탐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실험실에서의 생성입니다. 강입자 충돌기 LHC Large Hadron Collider 실험은 LHC 양성자 빔의 충돌 과정에서 형성된 암흑물질 입자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무시할 수 없는 충돌 산물이 탐지될 경우에 탐지기를 빠져나가는 많은 양의 손실된 운동량과 에너지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탐지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충돌체 탐색을 이용한 모든 발견은 그 과정에서 발견된 입자가 실제로 암흑물질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간접 또는 직접 탐지 부문에서의 발견으로 확증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어려운 암흑물질의 연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인류의 존속은 영원할까요? 오지 않을 것만 같은 종말이 우리 인류에게도 찾아올까요? 인류에게 치명적인 사건이 100년에 발생할 확률은 수천분의 1에서 최대 1천만 분의 1 수준일 것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경각심을 자극하기 위함이 목적이므로 불안감을 갖는 것은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사에 의심의 시선을 던지는 것이 바로 과학적인 자세입니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위기에 대해 수위 높은 경고가 잇따른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대응이 미비한 것은 사실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는 어떤 경우라도 결국 지구를 위한 답을 찾을 것입니다. 인류 종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류 종말이란 지구상에 많고 많은 인간들 중에서 극히 적은 수만 생존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아포칼립스와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통틀어 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포칼립스란 종말을 뜻하는 말로 치명적인 전염병이나 대규모 전쟁 또는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등의 적게는 지역사회, 크게는 전 세계에 걸친 사건으로 인류의 문명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인간이 멸망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는 말 그대로 인류가 멸망하고 난 후의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는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지간에 인류 문명의 붕괴 또는 인간 종의 멸망이 자아낼 인류의 종말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 종말은 보통 지구 멸망이라는 말과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사실 이 두 멸망은 알고 보면 다른 개념입니다. 인류가 사라져 없어진다고 해도 지구라는 행성의 존재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터전이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 인류는 다른 행성을 찾아 이주하는 방법 등을 통해 생존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으로선 인류가 지구 이외의 다른 행성에선 생존하지 못하는 단계이므로 두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통 혼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주과학기술이 발전하여 행성 간 이주가 가능해진다면 이 두 개념은 그때부터 구분될 것입니다. 인류 문명이 탄생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통틀어 보았을 때 인류 종말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표현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길고 긴 역사 중에서 인류가 멸망했던 실제 사례가 존재할까요? 사실 이는 인류학에서 현재도 많이 연구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데 인간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통해 추측하는 우리 인간의 공통조상인 미토콘드리아 이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되곤 합니다. 보통은 이를 통해 인류의 병목 현상을 조사합니다. 여기서 병목 현상이란 질병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개체군 크기가 급격히 감소한 이후에 적은 수의 개체로부터 개체군이 다시 형성되면서 유전자 빈도와 다양성에 큰 변화가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먼저 지금의 모든 현생 인류의 조상은 20만 년 전 남아프리카의 고작 200명에서 600명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 후 인류는 증가했지만 10만 년에서 5만 년 사이의 시기에 인류의 개체수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아프리카의 기후변화 또는 화산 폭발 등의 사건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인구가 다시 늘어나서 개체수가 회복되어도 10,000명이 채 안 넘은 채로 무려 2만 년의 기간 동안이나 유지되어서 멸종위기 종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지 않던 시기임에도 이 정도였는데 흑사병이나 2차 대전과 같은 사건으로 인한 유전자 병목 현상과 인류 감소는 지극히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인류는 대자연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연의 산물에 그칠 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대에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인류 멸망 시나리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총 3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 멸망입니다. 핵무기로 인하여 폭발지가 파괴되면 먼저 불덩이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증발하게 됩니다. 이후 그 폭발지의 기압이 감소함에 따라 공기가 위로 상승하여 마치 버섯을 닮은 모양의 구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폭발지 근처의 땅이 갈라지고 주변으로 엄청난 규모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운이 좋지 않으면 화산 폭발도 자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단계를 지나게 되면 폭발했을 때 발생한 불로 인한 잿더미가 하늘을 가리게 됩니다. 즉 태양빛을 가려 세상을 적막한 어둠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후 지구의 강수량도 줄고 극심한 겨울이 지속됩니다. 빙하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행성 충돌로 인한 인류 멸망입니다.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게 되면 충돌지의 암석들이 마치 용암처럼 흘러내려 주변의 구조물들이 순식간에 붕괴됩니다. 이후 지진이나 열 또는 바람 등의 양상으로 충격파가 점점 진동하여 흘러나가며 충돌했을 때 발생했던 파편들이 지구 곳곳에 떨어져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화재로 인해 발생한 재와 먼지 등의 물질들은 대기 중 상층권으로 상승하여 하늘을 메우게 되고 태양빛이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게 됩니다. 재로 인해 바다는 산성화되며 충분한 태양빛을 얻지 못하게 되면 일조량이 감소함에 따라 농작물 역시 기를 수도 수확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의 결말 역시 혹독한 겨울 지속으로 인해 찾아오는 빙하기입니다. 세 번째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인류 멸망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인류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아주 커다란 위기 중 하나이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결책마저도 사실상 지구온난화의 진행 속도를 일부 늦추는 정도의 수준인 탓에 머지않아 정말 큰 재앙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핵융합 발전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가 계속된다면 정말 인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이 지구온난화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먼저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 해빙이 줄어들게 되는데 사실 이는 지금도 이미 상당 단계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해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융해되어 메탄의 대기 중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에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이산화탄소 흡수로 인한 바다의 산성화 때문입니다. 이에 개나 정갈과 같은 갑각류의 껍질이 녹아버린다거나 푸른 산호가 하얗게 변해버린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구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 북극의 얼음이 녹게 됨에 따라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이제 저지대는 침수당하게 됩니다. 삼각주에도 바닷물이 차올라 전 세계의 농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해류 역시 변화하게 되며 난류가 닿지 않는 곳은 저온 현상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저온 현상이란 평년갑과 비교했을 때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지구온난화의 극심한 진행으로 인해 지구에는 혹독한 폭염이 찾아오게 되는데 폭염의 강도는 말할 것도 없고 폭염의 진행기간 역시 급격히 길어지고 자연스레 강수량이 감소하며 지구 곳곳에 사막화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숲이 줄어들고 산소는 덜 배출되고 이산화탄소는 덜 흡수되어 공기 중에 더 남게 됩니다. 대규모의 가뭄과 뜨거워진 지구는 산불의 규모를 키우고 더 자주 발생시키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핵무기, 소행성 충돌, 그리고 지구온난화 등 이렇게 총 3가지의 인류 멸망 시나리오 중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탄소 배출을 당장 줄이면 어느 정도 막을 수야 있겠지만 이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 이미 기후위기 5가지는 모두 놓친 상태이며 여기서 1.5도만 더 상승하면 더 이상 지구가 맞이할 모든 위기를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티핑 포인트에 대한 연구 결과 이미 16종류의 위험 지표 중 열대 산호초 소멸, 그린란드 빙상 붕괴, 그리고 영구 동토층 해빙 등이 이미 현재의 수준에서도 티핑 포인트, 즉 전환점을 지나버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티핑 포인트란 지구온난화가 지구의 임계온도를 초과하여 끝난다 하더라도 기후 시스템 변화를 더 이상 멈출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티핑 포인트 목록은 총 16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영구 동토층의 북부 상실, 대서양의 대규모 순환체제 붕괴, 영구 동토층 북부 돌발 해동,
바렌츠해의 해빙 상실, 그린란드의 빙상 붕괴, 남극 서부의 빙상 붕괴, 레브라도해의 대류 붕괴, 북부 산림 고사, 북부 산림 확장, 남극 동부의 빙하 분지 붕괴, 아마존 열대우림 고사, 북부 겨울 해빙 상실, 남극 동부 빙상 붕괴, 저위도 산호초 사멸, 산악의 빙하 상실, 아프리카 서부 몬순과 사헬의 전환 등이 있습니다. 국제연구팀은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인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 안으로 제한하는 것을 달성한다고 해도 기후위기의 상당한 진행으로 인해 다양한 위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이 인류에게 재앙이 되는 지구온난화 단계인 2, 3도의 기온 상승으로 향해 가고 있음은 아닌지를 우리 인류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이러한 티핑 포인트를 넘기지 않게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위험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인류는 어떤 경우라도 결국 지구를 위한 답을 찾을 것입니다.